자, 요번에 이제 살펴볼 것은 뭐냐면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 역사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할 텐데요. 요번에 텍스트론을 중심으로 해 갖고 이제 파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텍스트론은 이제 언어의 허구성 이런 것들이죠. 문학을 그 역사를 문학과 동일하게 보고 예.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제가 이제 볼게요. 제가 이제 이걸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아, 제가 또 거꾸로 이렇게 했네. 아이패드를 공유한 다음에 눌러야 되는데 정신이 없어 갖고. 예, 보이시죠? 자, 포스트 모듬의 역사학의 등장으로 역사의 본질에 대한 인식 전환이 이루어졌고, 이는 꼭 역사를 가르치고 배우는 행위의 의미와 과정을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소위 보편적 지식, 그러니까 보편적 지식이라는 거는 객관적 지식이죠.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객관적 지식을 얘기해요. 자, 보편적 지식에 대한 회의는 인식 주체와 대상을 구별하는 이분법적 사고로부터 탈피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인식 주체는 뭐예요? 학생이고 인식 대상은 교과서나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인식 주체인 학생이 교과서를 배워야 되는 암기할 대상으로 이제 했는데 그런 것들 이분법적 사고를 탈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렵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말을 좀 쉽게 써주지. 자, 그것은 교수와 학습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에 이어졌다. 역사 연구의 객관적 역사 기술의 관점과 총체성을 거부하는 포스트모더니즘 역사 인식은 비판적 역사 교육에 대한 지각을 일깨웠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객관적 역사 기술, 그다음에 총체성, 거부. 총체성이라는 것은 역사가 하나의 일종의 목적성을 갖고 있고 단계에 따라 나가야 된다는 어떤 거대 담론적인 어떤 것들 있죠? 예. 이런 법칙성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그 뒤에 있는 것은 이제 좀 각자 읽어보시고 쭉 넘어가서 그러나부터 보죠. 자, 포스트 모듬의 역사 인식에 따르면 역사 수업에서 과거에 정확히 무엇을 일어났는가를 학생들에 가르친 것은 불가능하다. 이거는 이제 아까 몇 번 강조했지만 언어의 허구성 때문이죠. 허구성 때문에 그렇고. 자,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과거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 혹은 기본 지식은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현재의 관점에서 해석된 과거에 대한 담론만 조준, 담론. 음, 담론이라는 것은 사실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어, 어떤 특정한 그 뭐냐 이데올기나 이런 걸 이제 통해서 왜곡된 거죠. 사실은 왜곡된 건 사실 그 해석된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에요. 예. 그 포스트 모더니즘 입장을 볼 때는. 그래서 인류의 유산은 학생들의 전수예요. 역사 의식을 함양한다. 역사 교육 목적은 그 유산이라는 것도 정의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후에 지나지 않는다. 역사 교실에서는 현재 지배적 관점에 의해 해석된 과거의 나열이 있을 뿐이다. 요때 지배적 관점이라는 것은 그 앞에 담론과 연결돼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지배적 관점은 보편적 인식을 포장되어 사회적 가치와 규범 및 지배 문화를 형성하는 데 유지하는 큰 공헌한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포스트 모던의 역사 인식에서 지금 현재 교육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쭉쭉 넘어가서 그다음 저 넘어볼게요. 151페이지. 그래서 이제 역사 지식이 이제 그 내용인데 역사 지식 역시 임시적인 것이고 재해석될 수 있는 대상에서 볼 때 모든 역사적 결론을 다른 관점과 시각에 의해서 수정될 수 있고 역사 교과서 기술 역시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는 하나의 관점이다.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수용할 역사 기술에 담고 있는 것은 정전이 아니라 하나의 테스트이다 해석 자료이며 그 기술의 내재된 역사 인식은 판단의 대상이다. 학생은 교과서뿐만 아니라 과거에 대한 여러 방식의 서술체계와 해석을 접하면서 자신의 주관적 의미와 해석을 축출 과정을 경험한다. 그래서 역사는 의미의 구축이며 역사 지식은 창조의 대상일 뿐이다. 그래서 뭐 의미의 구축이라는지 뭐 창조의 대상이든지 다 뭐 수학적 표현인데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다 허구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어.
역사가뿐만 아니라 역사 교사와 학생들도 각자 나름대로 역사가들이다.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 이제 쓰기 때문에 역사가라는 의미에서 쓰는 거고요. 학습은 학습자 자신이 스스로 과거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구축하는 적극적 내적인 과정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교수 학습 과정에서 역사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읽는 것은 역사 지식의 생산 기본 활동이다. 이렇게 있고 그것은 텍스트와 서사에 관한 새로운 방식의 사고에 기초한다. 즉 역사가들은 주관성을 인정함으로써 독자들이 역사 소설의 주체적으로 이끄는데 몰입하도록 돕는다. 그래서 역사 텍스트와 독자 사이의 대화를 이끄는 것은 궁극적으로 책을 쓴 저자의 생각이 아니다. 왜냐하면 책의 의미는 독자가 자기 것으로 만드는 방식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텍스트의 의미는 텍스트의 저자를 초월해 있다. 텍스트는 저자의 의도로부터 독립하여 상대적 자율성을 가진다. 어렵게 썼는데 여기 보면 이제 자기 것을 이제 만든다는 거나 거기 옆에 이제 비판적 읽기나 쓰기나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공통적인 게 뭐냐면 어차피 텍스트에 쓰여 있는 것은 다 언어적 허구고 그리고 역사의 주관성을 인정한다면 독자들도 굳이 그 텍스트에 쓰여져 있는 의미대로 읽을 필요 없다는 거야. 그래서 텍스트는 저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 읽는 사람들에 따라서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 그 역사 학습에서는 이런 측면에서 뭘 도입하냐면 비판적 읽기와 쓰기를 도입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야. 예. 맨 마지막에 이제 단락을 볼게요. 자, 역사 학습에서는 비판적 읽기와 쓰기 과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비판적 역사 쓰기는 먼저 읽기를 해야죠. 비판적 읽기를. 비판적 역사 읽기는 텍스트의 수용으로서 읽기가 아니라 주체적인 독자의 창조적 해석과 자율성을 중시한다. 그래서 단순한 읽기가 아니라 주체적인 독자적인 해석과 자율성을 중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과거가 아니라 그것을 탐구한 역사가들의 인공적인 창작물인 역사일 뿐이다. 그래서 이제 보통 텍스트론에서는 이걸 이제 뭐라고 이제 표현하냐면 발명한다고 하죠. 발견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뭐 기출 언급됐고 뒤에 이제 텍스트론 얘기할 때 그 내용이 있는데 자, 그다음에 과거에 이미 지나가 버렸고 과거에 이미 지나가 버렸고 역사가 역사에 왜 굴절된 상태다. 따라서 비판적 읽기와 절차 없이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식은 결국 지식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교과서를 비롯한 모든 역사는 비판적 읽기를 통해 비로소 의미 있는 지식의 창출 연결된다. 대부분 역사 텍스트는 서술자의 나를 제거함으로써 역사 소설에 객관적인 항상을 심어주고 있지만 이 말이 뭐예요? 나를 제거한다는 거 뭐냐면 설명적 텍스트에서 보면 저자가 드러나 있지 않죠. 저자가 마치 자기가 신처럼 전지적 작가 시점에 의해서 쓰여져요. 예, 1인칭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마치 이제 객관적 사실을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나는 이게 객관적인 것을 지금 뭐냐면 읽고 있구나. 객관적인 어떤 판단이고 이거 꼭 배워야 되겠다. 그 인식을 심어줘. 교과서도 그렇게 서술돼 있어요. 예, 한 상을 심어준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비판적 읽기를 하고 하면 그런 뭐냐면 그 문맥 속에 뭐냐면 그 텍스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언어의 허구성을 깨닫게 되고 결국에는 기존의 해석에 대해서 뭐냐면 탈피해서 읽기를 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역사 교육이 이제 비판적 읽기와 쓰기 관련된 내용들 막 하고 있어. 예. 자,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보면 그 비판적 읽기가 또 했으면 그다음에 하는 게 뭐야? 비판적 쓰기를 하죠. 비판적 쓰기와 관련된 거야. 자, 그래서 비판적 읽기는 주로 소비와 관련된 거죠. 소비. 근데 비판적 쓰기는 생산 활동과 관련된 거야. 소비는 좀 더 소극적인 데 반해서 생산은 자기가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텍스트의 생산, 즉 쓰기는 비판적 읽기와 또 다른 창조 행위로서 역사 서술의 기존 질서의 일관성에게 의문을 제기하는 고도의 사고 행위다. 역사를 쓰는 것은 역사를 만드는 행위죠. 이거는 단순히 비판적으로 소비하는 게 아니라 만드는 행위야. 예. 그래서 이걸 표현하잖아. 그래서 만드는 사람들이 그걸 공유하게 만들죠. 자, 왜냐하면
과거는 현재 시점에 계속 다시 말해지고 구성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은 비판적 읽기를 통해서 성경에 왔던 역사 서술과 과거에 대한 기존의 가정들을 다시 생각하고 그들이 읽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자, 그래서 요즘에 절대적인 교과서관이 깨지고 도구적 교과서관이 이렇게 제시되는 그런 과정들 또 한번 연상시켜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런 의무에 대한 사유는 역사 쓰기를 통해 더 구체된다. 글쓰기 작업을 통해 학생들의 역사적 사실을 새롭게 교감하고 역사가가 현재의 렌즈를 통해서 걸려진 사회의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 현재 렌즈라는 것도 비유적 표현이죠. 역사가의 어떤 주관적인 의미, 언어에서 걸려진 것이 뭐냐면 역사 서술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된다는 거야. 이 사회의 과정을 통해서 과정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글쓰기라는 작업을 통해서 어떤 자료를 수집하고 나도 이제 내 입장에서 글을 쓰면서 느껴보는 거야. 역사가라는 사람들이 글을 쓸 때 '아 이렇게 글을 쓰는구나.' 그래서 자기도 객관적으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의미를 두고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인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 역사는 그 꼭 역사가 자신임을 알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역사가라는 걸 알게 되죠. 결국 역사를 읽고 쓰는 것은 과거를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어 예전처럼 이 비판적 읽기처럼 구경하는 게 아니라 역사를 하는 거예요, 쓰는 거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역사는 완성된 결과가 아니라 진행됨을 깨닫다. 뭐 이렇게 있는데 결론적으로 비판적 읽기는 소비하는 행위고 비판적 쓰기는 그걸 넘어서 생산하는 활동이죠. 자기가 역사가 되면서 그리고 이걸 통해서 역사가의 활동을 이제 깨닫게 되면서 역사라는 것은 결국에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것들 알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역사라는 것도 완성된 결과가 아니라 이게 항상 변화할 수 있는 진행된 과거다. 진행되는 그런 과정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달을 수 있어요. 예. 요런 내용들인데 요 관련된 이제 비판적 읽기와 쓰기와 관련된 내용은 갈색책에 있어요. 갈색책. 갈색책에 또 자세히 설명돼 있고 예전에 한번 기출에 언급됐었는데 읽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난잡해요. 글씨가 지금 서술하는 것도 이해가 막 왔다 갔다 하고 내용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내도 솔직히 말해서 이거 거의 제대로 쓴 사람이 없을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이렇게 대충 읽어 보고 그냥 '이런 게 개념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게 의미가 뭘까?' 콩콩 쓰면 막 멋있으면 떨어져. 예. 그래서 제가 인제 그냥 맥락만 이제 파악하라고 제가 읽어 보신 거고요. 근데 이제 뭘 보냐면 이 비판적 읽기와 쓰기의 근본이 됐던 그런 이론이 뭐죠? 텍스트론이죠. 예. 이 텍스트론을 좀 볼게요. 이게 한참 뒤에 있어. 이게 갑자기 튀어나와 갖고 이걸 보고 인제 182 페이지 펴 보세요. 남색책 182 페이지 그 신문화사 부분에 있어요. 이걸 왜 같이 그 신문화사에 갖다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다 집어넣었다고? 예. 텍스트론 잠깐만요. 이게 182 페이지. 예. 여기 보면 신문사 쭉 설명하다가 갑자기 뭐 텍스트론과 좀 비교해서 썼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신문에서 튀어나와요. 그래서 182 페이지 한번 보시고요. 예. 자 펴 보세요. 저도 이제 펴야 돼. 예. 이게 그래서 남색책이 읽기가 좀 그래. 녹색책은 딱딱 떨어지는데. 음. 자 여기 볼게요. 자 여기 전반적으로 다 이제 신문화사와 관련된 내용인데 중간에 갑자기 텍스트론이 튀어나와. 그래 갖고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두 번째 단락 있죠? 부터 해 갖고 쭉 해서 예 뒤에 넘어가서 음 다음 장 첫 번째 단락까지. 여기가 이제 텍스트론과 관련된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게 편집이 좀 잘못된 거야. 이게 텍스트론을 먼저 설명하고 나서 그다음에 신문화사를 이렇게 배치시켜야 되는데 이게 왔다 갔다 되는 이 책 구성이. 자 일단은 이제 한번 읽어 볼게요. 음. 자 역사 연구에서 문화사적인 전환이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은 언어의 전환이다. 그래서 말에서 상징할 것이 나타났지 언어를 중시한다는 거다. 자 이 언어라는 의미 계속 몇 번 강조됐죠.
그때 언어의 전환 이렇게 이제 있는데 어떤 분이 이 언어의 전환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언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게 의미가 막 달라지는 거야. 이게 논문책에 나와 있는데 A, B, C, D 이 네 명이 거쳐 갖고 이제 똑같은 사실을 이제 했다고요. 자, A가 이제 다쳤어요. A가 다쳤는데 이 손가락의 끝에 뭐냐면 그 칼이 찔러 가지고 피가 쪼끔씩 났어. 그래서 이거 그 반창고 갖다 붙여 갖고 이제 치료를 하고 있었는데 B가 보더니 요걸 이제 그 A의 모습을 C한테 전달해 줘요.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아 그 지금 A가 지금 손가락 다쳤다. 근데 손가락 전체가 다 날아갈 지경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절단된 지경이다. 이렇게 가정하게 될게요. 그러면 C는 그걸 얘기해서 이제 D한테 얘기하죠. "아 A가 손이 하나 절단됐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손가락에 그 약간 상처가 난 거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람을 거치면서 뭐냐면 이게 자신의 언어 그 주관적 의미가 막 부여되면서 사실이 원래 다른가 번질돼 버리는 거야. 단뜻가. 예. 그걸 이제 기록을 남겨요 D가. 그래서 A는 몇 날 몇 시에 뭐냐면 "손가락이 잘렸더라. 절단됐더라." 뭐 이렇게 기록이 남겨. 그러면 뒤에 이제 후대에 사람들 이제 역사학자가 이 기록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기록 보고 나서 그래?" 하면서 인제 이 손가락이 절단된 의미를 그 서술돼 있겠죠. 서술 배경하고 깔리면서 자기 나름대로. 그리고 이걸 가지고 역사학자들이 그걸 역사학의 연구 성과를 이제 교과서를 반영하면 이걸 역사 교사들이 그대로 그걸 또 가르치는 게 아니죠. 나름대로 자신의 어떤 의미를 다 갖다 붙이겠죠. 예. 그리고 최종적으로 인제 그걸 받아들인 학생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걸. 어 이거를 그대로 뭐냐 역사 교사의 의도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자기식대로 해석해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역사에서 그 최종적인 그 해석했던 학생들과 원래 일어났던 역사적 팩트 간에는 완전히 거리감이 이제 멀게 되는 거죠. 팩트가 아닌 거야 인제.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언어의 전환이야. 그래서 원래 일어나는 것을 표현할 때 그 왜곡이하고 의미가 부여되고 역사학자들도 그걸 해석할 때 또 의미를 부여하고 역사 교육학자도 그걸 의미를 부여하고 마지막으로 인제 그 뭐냐 학생들도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자 그러니까 아무리 객관적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해도 안 된다. 이렇게 인제 얘기를 하고 있는요. 자 그럼 다시 이제 볼게요. 이 언어를 이해의 도구로 인식하여 언어학과 문학 이론 역시 역사에 도입했다. 그래서 이 텍스트는 역사학 자체보다는 언어학과 문학 이론 중에 하나예요. 자, 텍스트론에 따르면 역사 연구는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언어다. 그 언어는 단순히 현실 사회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현실의 의미를 부여하고 규정하였다. 그래서 텍스트론적 관점에서는 사료나 거기에 담겨 있는 역사적 사실은 하나의 텍스트다. 사료에 들어가는 내용의 선택에는 이미 저자의 관점이 들어가 있고 사료 내용의 서술은 저자가 해석했다는 것이다. 근데 아까 얘기처럼 이제 이런 저자의 해석을 역사학자들이 또 재해석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당시 역사 교육이 또 재해석하게 되고 역사 교사가 그다음에 그 학생들이 재해석하게 되죠. 그래서 또 이렇게 독자는 저자의 관점을 아무런 문제 없이 받아들이면 안 되며 이런 비판적 해설이 읽게 된다. 그래서 이 수많은 게 걸쳐 갖고 인제 받아들이는 이 독자는 주로 인제 교실에서는 학생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항상 비판적 해치적 읽기를 해야 돼. 이게 뭐 언어를 통해서 이제 역사가 왜곡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비판적 해치적 읽기는 자신의 관점에서 역사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비판적 쓰기로 이어진다. 아까 처음에 비판적 읽기를 한 다음에 비판적 쓰기와 연결된다고 했죠. 네. 요거와 연결돼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데디다가 유명한 말이 있어요. "텍스트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그 우리는 역사 텍스트가 역사적 맥락 콘텍스트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텍스트의 의미를 맥락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 데이터 보기에는 오히려 역사 텍스트가 역사의 맥락을 만들어낸다. 마찬가지로 역사적 맥락에 비추어 역사 텍스트를 읽는 것이 아니라 역사 텍스트를 통해서 역사적 상황을 알게 된다. 이렇게 인제 주장하죠. 뭐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우리가 이제 갑신정변이 일어났어요. 갑신정변 관련된 사료가 있어. 우리 갑신정변이라는 그런 텍스트를 읽을 때 어디에서
큰 맥락을 찾아요. 이거를. 그 당시 근대화의 어떤 그 과정에서 4대당, 온건계합화, 급진계합화의 어떤 대투쟁이라는 맥락 속에서 역사의 맥락 속에서 이 갑신전면 테스트를 찾잖아요. 자, 근데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야. 이거는 맥락을 제거하고 이걸 이제 해체적 읽기라고 하죠. 예. 이 맥락을 제거하고 그 텍스트 자체에 집중해야 된다. 텍스트 자체에 집중하고 이 텍스트에서 이게 뭔가 맥락을 끌어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이제 갑신전멸을 일으킨 거는 김옥균이 돈 욕심 때문에 뭐냐 일어났다. 그래서 권력욕화.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어떤 권력욕의 산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맥락을 만들어내는 거야. 우리 입장에서는 동의하지 못하지만 그렇다는 거죠.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맥락 거대한 이제 틀 속에서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맥락을 이끌어내는 방식이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죠. 자, 그러므로 역사를 읽고 작업은 역사상을 창조하는 것이다. 이거 외워두시고요. 예. 그리고 텍스트론에서 역사적 담론은 언어적 허구로 아까 제가 담론 몇 번 얘기했죠. 역사의 의미를 발명한 작업이다. 요 키워드는 뭘까요? 예, 여기 발명이죠. 발명. 발명이 왜 키워드예요? 대개 기출이 나왔기 때문에 키워드야. 그래서 예전에 이제 어떻게 나왔냐면 그게 아마 이제 05년 기출 문제일 거야. 05년. 이때 이제 텍스트론이 나왔는데 그 예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예문을 읽어볼게요. 자, 역사 담론은 언어로 된 허구로 간주하였으며, 역사 담론은 언어로 된 허구로 간주함으로써 역사가 문학이라는 거, 역사적 사실은 발견된 것이 아니라 발명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텍스트는 발명됐다. 그러니까 원래 사실이 그냥 그 밝혀진 게 아니라 만들어진 거야. 그냥 발명됐다는 거. 그러면 이제 기존의 역사학은 뭐가 되는 거야? 발견이 된 거죠. 참고로 기존의 역사는 발견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역사 자체가 이제 역사적 팩트를 이제 추구하는 거잖아요. 발명이 아니라 발견이죠. 예, 발견. 요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거 제가 이거 이렇게 가로치면서 문제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발명과 발견을. 그러면 신문화사는 역사적 사실을 발명할까요? 발견할까요? 이거는 신문화사 포스트 모더니즘에 영향을 받았다고 했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 이거 발명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만 실제로 이제 발견하는 거야. 신문화사는 역사의 언어적 허구성 인정 안 해요. 예, 허구성을 좀 가장된 측면이 있겠지만 다만 언어 속에 있는 어떤 다양한 의미를 강조하는 거지. 예, 그러다 보니까 발견하는 거야. 발견. 이건 좀 나중에 신문화사 할 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계속 한번 신문화사 관련된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따라서 역사 연구와 이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자료가 다루고 있는 역사적 사실 배경이 든 사회적 맥락이 아니라 자료를 표현하고 있는 작품, 즉 언어로 이루어진 텍스트 자체이다. 그런데 텍스트는 언어의 속성상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독자는 의식적, 무의식적인 간에 자료의 일관되고 통일된 의미를 부여하려는 저자의 의도에 빨려들지 않고 해체적 읽기를 해야 된다. 이게 해체적 읽기가 있죠. 그래서 그 독자가 해체적 읽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통일적인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저자의 의도를 무시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죠. 그리고 해체적 읽기를 바탕으로 나중에 해체적 쓰기와 또 연결되죠. 예.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요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요. 텍스트론의 일부 이제 그 관점이 뒤에 신문화사에 영향을 줬지만 완전히 신문화사가 텍스트론을 받아들인 건 아니라는 걸 좀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앞으로 넘어갈게요. 앞으로 쭉쭉 넘어갈게요. 쭉쭉 넘어가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있고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장을 바꿔서 역사 이해, 역사 교육으로 넘어갈게요. 아,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벗어났어. 자, 여기 이제 역사 이해라는 개념이 있는데 요거 공부하시면 이제 떨어져요. 이런 것들은 넘어가세요. 여기는 뭐 이게 역사 이해에서 해석학적 의미해 갖고 해석학에서 역사 이해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해에 대한 개념을
뭐 등등 있는데 그냥 넘어가세요. 이런 것도. 예. 그리고 몇 페이지 펴 보시냐면요. 162 페이지 펴 보세요. 162 페이지. 자, 거기 보면 이제 그 역사 이해 방법이 나와요. 역사 이해 방법. 자, 요거 이제 좀 읽어 볼게요. 그 앞에 이제 설명한 부분이 해석학 관련된 내용이에요. 해석학에서는 이해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자기들 견해를 좀 정리했는데 제가 나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건너뛰었어요, 이 부분은. 근데 이제 의견은 좀 다르더라도 해석학의 이해는 인간의 내면을 대상으로 했어요. 내면을. 정신 세계죠. 자,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해 그 뭐와 관련된 내용은 인과관계 관련된 내용이 또 나와요.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예문이 보이죠. 그러니까 주전자에 물을 넣고 끓일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뚜껑이 들썩이긴 거린다. 그리고 해마다 추석이나 설날이 다가오면 제수용품의 가격이 오른다. 자, 조선 초 왕권과 신권의 대립으로 왕자의 나라에 나왔다. 나름대로 인과적인 어떤 그 형식을 갖추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원인, 여기가 결과, 그다음에 여기가 원인, 여기가 결과, 그다음에 여기가 원인, 여기가 결과. 근데 여기 잘 보면 성격이 달라. 인과적 관계의 성격이 달라. 음, 인, 인과적 관계의 성격이 다른데, 자, 여기에서 이제 보면 1번 문장을 좀 볼게요. 1번 문장 보면 인과관계가 100% 필연적이죠. 왜냐면 주전자에 물을 끓일 때는 어느 정도 시간이 들어가면 어, 뚜껑이 들썩들리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법칙성이 개입됐죠. 이런 현상에. 부피가 이런 일정한 온도에 일어나면 압력이 증가하는 법칙이 내포돼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이거는 나중에 이제 과학적 그 설명 관련돼서 좀 더 얘기할게요. 자, 그다음 2번 진술 볼게요. 여기에는 이제 사회 형상 관련된 건데, 자, 요때 법칙은 뭐가 들어가겠어요?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이 상승한다는 경제학적 법칙이 들어갔죠. 근데 꼭 수요가 증가했다고 해서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이 100% 인과관성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지,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자, 안 오를 수도 있죠. 예, 그런 가능성이 이제 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건 경험적 통계적으로 입증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과학자 설명할 때 햄페이 그 뭐냐면 확률적 설명이 있어요. 그거와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번을 볼게요. 3번은 역사적 상황과 관련된 거죠. 여기에서 이제 조선 초의 원인 왕권과 신권의 대립으로 왕자의 난이 났다. 자, 이 원인이 예견된 결과 중에 하나죠. 왕자의 난은 왕권과 신권의 대립이 꼭 왕자의 난만 일으킨 게 아니라 그것도 안 일어날 수도 있고 다른 걸로 포주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왕권과 신권의 대립이 있으면 왕자의 난 같은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두세계 연합해서 국정 운영할 수도 있고 대립이 계속되더라도 내란으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왕자의 난은 왕권과 신권의 대립 중에 가져올 수 있는 하나의 필연적 결과가 아니라 그냥 요런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결과물이다. 이렇게 이제 있죠. 그래서 3번은 역사적인 인과관계, 내러티브적 인과관계 요거예요. 요거. 음. 그래서 이거는 인과적 그 인과관계라보다는 약간 이제 표현을 이제 뭐 완화시켜서 인과적 요소라고 해요. 인과적 요소. 왜냐면 이게 완벽한 인과관계는 아니죠. 예. 그리고 사람들이 또 이제 뭐냐면 역사적 인과관계를 비판한 게 뭐냐면 내러티브 인과관계를 비판한 게 앞에 있는 사건을 뒤에 있는 사건의 결과처럼 얘기한다. 이렇게 있거든요. 조선 초의 왕권과 신권에 대면 앞에 있는 사건이죠. 근데 이게 결과 왕조에 일어났잖아. 근데 이게 인과관계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상관관계일 수도 있어. 왕자의 난이 일어난 것이 꼭 왕권과 신권의 대립이 아니라 그 당시 그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어 사병우파가 있죠. 사병우파가 여기서 일어날 수 있고 다만 왕권과 신권에 대립은 왕자의 난에 일어나는 약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예. 이런 거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비판을 받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역사적 인과관계는 왜 이렇게 뭐냐면 그냥 개연적이니까 이거는 왜 이런 형상들을 누가 만들 인간이 만들기 때문에 역사에서 다룬 사건이나 형상은
인간이 만들었고 인간은 기계가 아니죠. 의지와 동기 이런 것들 같은 걸 가지고 있어 등등등. 자기의 내면적인 판단을 통해서 자신의 행위를 결정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회과학적 법칙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그 위에 있는 이제 그 과학적 법칙과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예. 이런 것도 좀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 어떤 분은 그러면 여기 2번도 사회과학적 법칙도 인간의 행위 동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요때 행위와 동기 2번은 집단적 행위와 동기예요. 요거는 개인의 의도와 동기가 좀 더 강조되는 거. 집단적 동기가 그런 것들은 이거는 어떤 법칙성과 경향성이 있어요. 예. 근데 의도와 동기라는 거 개인의 의도와 동기는 이런 것들은 법칙성과 경향성이 좀 동떨어져 있어. 예. 뭐 하여튼 자 그러면 이거와 관련돼서 미청왕 때 이제 소수민까지 고구려에 일어난 역사 사실을 다룬 교과서가 있는데 한번 볼게요. 그래서 4세기 초 미청왕 때에는 남으로 대동강 유역을 확보하고 요동 지역으로 세력을 점차 확대해 나갔다. 그러나 그 후 고구려는 서북쪽에 어떤 그 전현강, 남쪽의 백제의 침략을 받으며 국가적 위기를 맞았다. 자,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소수민왕은 불교를 받아들이고 이전의 다양한 신앙을 불교 중심으로 통합하고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자 하였다. 자, 이어 태학을 설립하여 인재를 길렀으며 윤력을 반포하여 국가의 조직을 정비했다. 자, 이로써 고구려는 중앙 집권 체제에 더욱 강한 새로운 발전 틀을 맞았다. 자, 여기에다 이제 그 다른 나라 침공을 맞이한 국가의 위기를 극복한 소수왕이 그 고구려 그 사상을 통해서 체제를 정비했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했는데 그럼 왜 안쪽으로만 정비했을까? 소수왕이. 왜냐면 내치에만 신경을 썼잖아. 왜냐면 고구려가 이제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뭐 군사를 키워서 이제 공격한다든지 그다음에 중국의 강남 항저우가 손을 잡아 갖고 북쪽으로 치고 올라간다고 할 수 있죠. 근데 고구려 그런 선택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고구려 택한 방법은 국가의 내부를 탄탄히 해서 힘을 기르는 데 이제 중점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선택은 필연적인 게 아니라 가능한 그 방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역사에서 사실이라는 것은 대부분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선택 중에 하나고 역사는 이런 걸 볼 수 있게 자연과학적 법칙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인간이 선택한 그 뭐냐면 결과이기 때문에 그 선택의 판단, 그 의도, 목적, 사상 같은 인간의 의지에 따른 것이 많다. 그리고 그 선택은 따른 것이고 그다음에 따라서 역사가들은 지난날 인간 행동을 다루는 것을 할 때 역사 이해 주된 데서 인간 내면 그의 사고 활동이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 시험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은데 뒤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좀 이야기해서 좀 얘기를 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역사 이해 방식 해갖고 이제 쭉 있고 좀 볼게요. 첫 문장을 건너뛰고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장은 이제 이것도 건너뛰세요. 그냥 뭐 간접용 코미디도 막 그랬는데 예. 이해가 뭐 어떻고 자 그다음에 쭉 건너뛰어서 이제 170 페이지 세 번째 단락 보세요. 요건 좀 봐야 돼. 예. 이게 기초에 나왔어. 요거는 라이트의 실천적 추론이라는 그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해 측면에서 그걸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실천적 추론은 행위 이론하고 가까워요. 행위 이론. 뒤에 행위 이론이 있는데 이 뒤에 행위 이론 그 라이트 이론은 없어요. 그 당시 이제 햄페라고 드레이 이론만 있지. 근데 이제 이 라이트 이론도 그 논한책에 나와 있고요. 예전에 기출에 언급됐었어. 그래서 요것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행위론 측면에서 지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라이트의 행위론, 그러니까 실존적 추론은 어디를 기반으로 했냐면 드레이의 합리적 설명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야. 합리적 설명 이론에. 예. 크게 말해 드레이의 설명 이론이에요. 또 드레이의 합리적 설명은 간접론의 영향을 받았죠. 드레이는 간접론자는 아니지만 간접론의 영향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드레이 합리적 설명 이론을 다시 이제 뭐냐면 버전 리모델링 한 게 두 가지 이론이에요. 하나가 이제 뭐냐면 이 목적 상황 수단이나 합리적 설명 이론이 좀 약간 복잡하기 때문에 애들이 이해를 못해. 목적을 좀 더 부각시키는 이론이 있어. 예. 이게 뭐냐 목적 지향적 설명 이론인데 이것도 노란책 있죠. 도나간이라는 사람이 그걸 했고 합리적 설명 중에 상황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 상황 수단 중에
상황을 좀 세분화시키고 좀 복잡하게 만든 설명이 있어. 거꾸로 단순화가 아니라. 자, 이게 뭐냐면 라이트의 그 실제적 추론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실제적 추론과 관련된 내용이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좀 읽어볼게요. 자, 라이트는 행위자의 의도와 상황을 보는 관점을 종합하여 역사적 행위를 이해하는 데 재구성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를 실체적 추론이라고 했다. 이거 외워두세요. 예. 그래서 실제 추론은 왜 실제 추론이냐, 행위자의 의도와 상황을 보는 관점을 종합해서 역사적 행위를 이해하고 재구성하기 때문에 실제 추론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름대로 이제 3단 노법에 따라서 이런 뭐냐면 도식화를 시켰어. 인간의 행위를. 인간의 행위를 도식화를 시켰고, 요 도식화된 행위 이론이 예전에 아주 오래된 예전에 기출에 언급됐어요. 예. 그래서 요런 것들이 나오면 뭐였어야 돼? 실제적 추론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이트의 실제 추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번 읽어보면 A는 T라는 시간 속에 P가 일어나게 하려고 했다. A는 T-라는 시간 이전에 A를 하지 않으면 T 시간 이전에 P가 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그 시간을 잃어버리고 행동을 방해하지 않다면 A는 T라 다시라는 시간 되기 전에 A를 하려고 노력한다. 뭐 어렵게 설명했지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일상 어떤 역사적인 어떤 결정 과정, 의사결정 과정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예문을 들게요. 예를. 네.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요 A를 시틀러라고 가정하죠. 시틀러. 시틀러가 이제 2차 세계대를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그때 2차 세계대를 일어나고 나서 1940년대인가요? 40년 1년 좀 쉬었다가 프랑스를 공격하죠. 프랑스를. 예. 프랑스를 공격하는데 마지노선을 이제 직접 공격하보다는 우회로로 아드덴 숲을 지나가지고 공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걸 예를 들게요. 자, A는 T 시간 이전에 P를 일어나려고 했다. 시틀러는 아르덴 숲을 지나 프랑스를 공격하려고 하기 전에 T 시간 이전에 어디였냐? 영불 연합군의 주력을 아니 잠깐만 말이죠. 시틀러는 아르덴 숲을 지나 프랑스를 공격하려고 했기 때문에 영불 연합군은 주력은 벨기에 방면으로 이동시키려고 했다. 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 A는 T-라는 시간 이전에 A를 하지 않으면 T라는 시기에 P가 일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시틀러는 프랑스 공격 이전에 벨기에를 공격하지 않으면 연불연합군의 주력이 벨기에 쪽으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연불연합군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그는 주력을 시틀러의 주력군을 벨기에를 공격하는 그러니까 연골연합군을 방해하지 않으면 시틀러의 B 집단군을 벨기에 공격한 사이에 A 집단군이 아르덴 숲을 지면서 프랑스에 공격하여 연골연합군을 차단했다. 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도식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예. 제 설명이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충 그런 식으로 이제 일어났다 하는데 암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런 문장이 나오면 이거는 좀 복잡한 실제적 추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보면 자, 이 도식은 A가 왜 A라는 상황이 했는지 설명해 준다. 자, A라는 추론은 실제 일어난 역사 사실을 대상하는 것이고 P라는 역사 사실이 된 이유에 대한 이해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이렇게 됐고요. 자, 이 도식, 앞에 있는 도식은 역사 사실을 적용하려면 인간의 행위가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문제점을 제시한다. 합리적이다. 자, 이때 합리적이라는 것은 목적, 상황, 수단에 입각해서 인간의 행위는 이루어진다. 그죠? 근데 문제는 인간의 행위가 합리적이에요? 아니, 합리적인 행위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대부분 비합리적이고 불합리적인 것들이 많아. 이거 어떤 경우에는 어떤 이제 심층적인 어떤 심리 상태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왜 합리적이어야 된다고 전제를 하냐면 이 아까 얘기했던 도나간이나 라이트나 그다음에 드레이나 공통적으로 이 사람들이 영향을 줬던 철학이 간접론이에요. 간접론. 간접론인데 간접론은 인간의 행위를 설명할 때 합리성을 믿어. 합리적 행위를 믿어요. 인간의 행위는 합리적이다. 이렇게
전제를 두고 아이고. 자, 인간 행위는 합리적이라는 전제를 두고 이제 설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점이 일어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라이트의 이론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설명한 그 뒤에 행위론에 있는 그 드레이의 이론도 합리적이라는 것이 이제 뭐냐면 비판을 받죠. 인간 행위는 불합리한 적이 많기 때문에 이 불합리한 적을 비합리적인 것들을 설명할 수 없죠. 요게 밑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역사적 행위는 반드시 행위자의 의도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불합리한 역사적 행위도 있으므로 실제적 추론은 모든 역사적 행위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거는 실제적 추론뿐만 아니라 드레이라든지 그다음에 도나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이 그 라이트의 이론을 비판하는 사람이 등장해. 이게 사람인데 마틴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마틴은 앞에서 이제 그 라이트의 합리적인 라이트 이론 있죠? 라이트 이론을 뭐냐면 비판하면서 라이트 이론을 비판하면서 거기 더 추가했어. 뭘? 이 라이트 이론을 더 추가한 게 사회적 이유야. 사회적 이유. 여기 있죠? 여기 보시면 사회적 상황에 비추어서 행위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야. 예.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 마틴의 입장에 올 때는 라이트의 이론을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물론 라이트 이론 자체 부정한 건 아니에요. 목적, 상황, 수단에 따라서 인간 행위가 이루어진 건 맞지만 거기에다가 사회적 이유나 상황들을 같이 붙여놔야 된다. 플러스해야 된다는 거야.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인고 보는 것도 있죠. 이 인고도. 여러분들 인고 보는 이유가 뭐야? 목적, 상황, 수단에 따라 설명할 수 있죠. 목적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상황은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인고 공부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수단으로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교재를 보거나 스터디를 하거나 뭐 강의를 듣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나이트 이론을 설명해. 근데 나티에 보기에는 이거 가지고 인고를 보는 이유가 설명이 안 된다는 거야. 이거 가지고 불충분해. 더 플러스 된 게 사회적 이유나 상황을 봐야 돼. 왜? 그 당시 사회가 이제 뭐냐면 임용고시를 많이 보는 이유가 일단은 그 직장이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일자리가 별로 없고 불안전하잖아 대부분. 그래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교사를 뭐냐면 선택했다. 해야지만 개인의 어떤 합리성과 함께 사회적 이유가 플러스 돼야지 임용고시를 볼 수 있는 것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예.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마틴은 결론적으로 나이트 이론을 부정한 게 아니라 거기에다 더 첨구를 해갖고 사회적 이유와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여기를 더해야지 그 행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마틴은 행위의 목적과 수단 사이의 관계를 보는 행위자의 믿음을 밝히며 역사적 행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나이트의 주장을 반박했다. 역사적 행위를 이해하려면 당시 상황을 보는 행위자의 관점만으로서 충분하지 않는다고 했죠. 행위자의 관점이라는 것은 목적, 상황, 수단이에요. 자, 그래서 마틴은 역사 이후 다음 같은 그 성격을 강조했다면서 이 당시 그 원시인들이 우연히 다리에 칼을 찔렸는데 그를 치료하기 위해 칼을 씻었는데 이런 행위를 이제 쭉 설명하고 있어. 예. 이건 각자 읽어보시고 뒷장 넘어갈게요. 그 마지막 이제 단락을 본 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런 점에서 보면 자 마틴은 역사적 행위를 이해하려면 역사적 행위의 목적 수단을 제시한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뭐야 그 행위적 상황 행위적 행동과 그 의미를 사회적 상황에 비추어서 이해한다. 요거 그래서 여기에다 더 플러스 시켜서 사회적 상황을 이해한다. 예, 요거 키워드죠. 요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읽어보면 자 마틴이 나이트의 견해를 반박했다고 해서 나이트가 제시한 역사 이해 방식을 잘못이라고 주장하거나 할 수 없다. 역사적 행위를 이해하려면 행위자의 목적 수단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도 마틴도 마찬가지다. 다만 그것만으로 충분한 이해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상황도 이해한다고 주장한 거죠. 자 이런 면에서 마틴의 주장은 나이트가 말한 역사 이해 방식을 부정했다기보다는 보충했다고 볼 수 있다. 이 보충.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들의 이해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맥락적 이해라는 그 의미가 나와요. 역사 이해는 맥락적 이해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맥락적 이해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뭘 바탕으로 사료를 바탕으로 하는 사료를. 증거를 바탕 사료를 바탕으로 증거를 바탕으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좀 볼게요. 자, 우리는 역사적 행위를 그 행위가 일어날 당시의 상황과 관련지어 이해한다. 근데 당시 상황을 알려면 뭘 알아야 돼? 우리가 이제 거기 타임머신 타고 갈 수는 없죠. 사료를 이제 알아요. 사료를 통해서. 자, 사료로 대표되는 역사적 증거에 의존하거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사료를 바탕으로 해서 합리적 추론을 했는데 합리적 추론을 하려면 자료가 뒷받침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합리적 추론이 될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 맥락적 이해라는 용어는 나중에 감정이입에서도 많이 보여요. 감정이입. 예. 그래서 맥락적 이해 나오면 이 맥락적 이해는 사료를 바탕으로 한 거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한번 이제 봤고 그다음에 그 밑에 인제 뭐 역사 이해의 이론해 갖고 뭐 해석학의 이해론 해서 막 어렵게 나오죠. 뭐 여러 학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뭐 거기 쭉 읽어 보시면 뭐 슐레이어마화 그다음에 뭐 드레이젠 그다음에 가디머, 딜테이 이런 것도 있는데 딜테이는 약간 이제 앞에서 언급했으니까 넘어가고 뭐 가디머 같은 건데 가디머를 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역사학자가 아니라 해석학자면 사회학자인데 하여튼 뭐 되게 어려운 말들 많이 적혀 있어요. 그 관심 있는 사람들 보시고요. 쭉쭉 넘어가서 몇 페이지 펴 보시면 자, 역사 이해 논리해 가지고 이제 관념론자들 얘기가 나와요. 관념론자, 역사 관념론자는 어떻게 역사 이해를 할 것인가. 그래서 그 앞에 이제 크로체, 콜링우드 설명할 때 같이 강조했죠. 여기 크로체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쭉 있다가 이제 콜링우드가 나오고요. 요 밑에 콜링우드. 예. 그리고 쭉쭉 넘어와서 이제 쭉쭉 그래서 인제 몇 페이지 보시냐면 여기 드레이가 나와요. 드레이. 음. 드레이는 그 뒤에 보면 이제 성향 이론과 함께 설명 그 행위 이론에서 또 있거든요, 드레이 이론이. 그래서 이걸 왜 여기에다 갖다 집어넣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이해 측면에서 드레이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요걸 보기 위해서 여기를 드레이의 설명 이론을 집어넣은 것 같아. 예. 근데 이게 동떨어져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요거는 좀 건너뛸게요. 건너뛰고 나중에 인제 드레이 행위 이론 할 때 같이 합산해서 보는 게 뭐냐면 편할 것 같아, 요 부분은. 그래서 이제 건너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해에서 인제 여기를 문화사, 신문화사 부분을 여기다가 집어넣었어요, 이해 측면에서. 그래서 보통 이제 타관책에서 사학사 측면에서 신문화사 측면 신문화사하고 텍스트론을 집어넣는데 여기는 좀 약간 이상하게 구성이 돼 갖고 이해 측면, 역사 이해 측면에서 문화사를 집어넣었어. 그래서 요때 문화사는 신문화사예요. 사학사 부분에서 집어넣을 것을 요게 여기다 집어넣네. 헷갈리게. 자, 그리고 중간에 이제 아까쯤 읽었던 텍스트론이 나오고요. 예. 자, 그러면 이 신문화사 부분은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거든요. 그래 갖고 다음 주에 하죠. 다음 주에. 그래서 다음 주에 어떻게든 그 남색책 강독을 끝내려고요. 남색책 강독을 끝내고 갈색책 넘어가고 뭐 하여튼 해서 3월 초까지는 빨리 역교도를 이제 뭐냐면 끝내려고. 역교도에서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역교도는 어차피 나오는 데서 나오기 때문에 한국사나 뭐 세계사에서 많이 해야지. 한국사, 세계사 내용이 너무 많잖아. 역교도는 빨리빨리 끝내는 게 좋아. 네. 자, 그러면 오늘 수고하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